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너브셀과 머슬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15장의 너브 임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너브셀, 즉 뉴런의 모양인데요. 여기에 셀 버디가 보이죠? 셀 버디가 있고 이 가운데 동그란 게 뭘까요? 핵이겠죠? 핵. 여기 셀버디 안에 핵이 보입니다. 이 셀버디를 중심으로 위에 이러한 가지들을 우리는 덴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수상돌기. 덴드라이트라고 부르고 셀바디로부터 밑으로 쭉 내려서 뻗은 부분을 엑손이라고 부릅니다. 엑손에서 이렇게 브랜치가 생겨서 터미널을 이루는 걸 바로 엑손 터미널이라고 하고, 이 엑손 터미널은 다른 뉴런과 함께 접해 있는데요. 이 접해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평균적으로 인체 내에 뉴런의 개수는 100 billion neurons, 즉 빌리언지가 바로 10억이죠. 10억. 100 billion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뉴런은 평균적으로 20만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 하나의 뉴런이 20만 개의 다른 뉴런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70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조사한 바로는 1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자, 우리 몸에 뉴런의 개수가 1000억 개인데 우리가 지구상의 인구는 10억 개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모든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당히 복잡하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뉴런에서 브레인에서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는 지구상의 인구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싱글 뉴런은 이런 형태를 상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런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셀바디가 있죠. 셀바디가 있고 이렇게 셀바디로부터 앞쪽에 뻗은 브랜치를 덴드라이트라고 한다고 했죠. 이 덴드라이트는 바로 다른 뉴런으로부터 온 자극 또는 신호를 리시브하는, 받는 그러한 안테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셀바디 내부에는 모든 오거넬들이 다 있습니다. 당연히 핵이 있을 테고 핵 주위에 SR, ER 그리고 골기 프로토스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오거넬들 ATP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와 같은 것들 이 셀바디에 다 있겠죠. 그리고 셀바디로부터 쭉 뻗은 이것을 엑손이라고 부르고, 이 엑손은 최대 1m 정도까지 긴 엑손이 있습니다. 짧은 건 상당히 또 짧겠지만 길게는 1m까지 긴 엑손이 있습니다. 이 엑손을 따라서 바로 임펄스, 즉 우리가 곧 배우게 될 텐데 액션 포텐셜이 프로포게이션 되는 길이 바로 엑손이 되겠습니다. 액션 포텐셜이 프로포게이션 되는 그 속도는 지금 현재 액션 포텐셜을 이런 식으로 저자가 이렇게 그려뒀는데요. 액션 포텐셜이 프로포게이션 되는 속도는 대략 0.5에서 120m/s 정도의 속도로 프로포게이션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전도 속도의 경우는 0.5m/s입니다. 따라서 1초에 0.5m입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가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로 프로포게이션 되는 경우부터 해서 1초에 120m까지
이 프로포게이션 되는 아주 빠른 엑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손 터미널에서는 바로 신호를 그 다음 옆에 있는 세포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세포가 다른 뉴런이 될 수도 있고 이 그림에서와 같이 타겟으로 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슬셀에 바로 시냅스를 만들어서 있으면 여기 브레인으로부터 온 신호가 머슬셀에 신호를 주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셀 커뮤니케이션에서 배웠죠. 어떤 시그널이 바로 엑손 터미널에서부터 릴리즈가 되어서 그 시그널, 즉 뉴로트랜스미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서 머슬셀의 리셉터에 바인딩이 되면은 셀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배운 G 프로틴 이펙터 사이클릭 AMP 프로세스를 거쳐서 머슬셀을 수축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다일레이션 하게 또 이완하게끔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배웠는데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퀄리브리엄 포텐셜. 그리고 멤브레인 포텐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뉴런에서 레스팅 상태에서 멤브레인 포텐셜은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은 예를 들어서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은 대략 뉴런에서 마이너스 90mV 정도가 되고요. 소디움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은 대략 포지티브 60mV 정도가 됩니다. 클로라이드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은 대략 마이너스 70m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뉴런은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런이 만들어내는 액션 포텐셜 신호라는 게 바로 액션 포텐셜인데요.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라고 합니다. 활동전이, 이 활동전이는 레스팅 상태에서 마이너스 80mV 정도에 있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플러스 50mV 근처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레스팅 포텐셜로 다시 돌아오는 요 하나의 사이클을 바로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에서 2ms 또는 3ms 정도가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뉴런을 통한 액션 포텐셜의 모양은 항상 이렇습니다. 아주 짧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모양이고, 자극의 세기, 자극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액션 포텐셜의 쉐입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브레인에서 신호가 전달이 되고 하는 신호의 형태는 바로 이 액션 포텐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호의 모양이 다 똑같다면 어떻게 다른 신호를 구분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못을 밟았을 때 아주 작은 앞정을 밟을 수도 있고 아주 큰 못을 밟을 수도 있고, 그죠? 그 고통의 시그널의 세기가 다르죠. 우리는 다름을 느끼죠. 신호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브레인은 신호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까요? 액션 포텐셜 쉐입은 같은데 바로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입니다. 신호가 크기가 크면은 프리퀀시가 높게 전달이 되고요. 신호가 낮으면은 낮은 프리퀀시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뉴런에서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레스팅 포텐셜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자극으로 소디움 채널이 먼저 열립니다.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깥에 있던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바깥에 있던 소디움이 안으로 움직일 텐데 그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왜 빠르다고 했죠? 소디움이 바깥에 아주 높은 농도로 있죠. 따라서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소디움을 푸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레디언트가 존재하고 있죠. 뭐죠?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죠. 그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는 소디움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밉니다. 왜냐하면 소듐이 포지티브죠. 바깥에 높은 포지티브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바깥에. 따라서 케미컬 그레디언트와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 두 에너지가 소듐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따라서 아주 큰 커런트가 흐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듐 채널이 닫히고 그 다음에는 포타슘 채널이 열립니다. 포타슘 채널이 열릴 때는 열리면 어떻게 되죠? 포타슘이 세포 내부에 아주 높은 농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는 어떤가요?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는 포타슘을 보고 나오지 말라고 밀죠. 그렇지만 케미컬 그레디언트는 포타슘을 보고 나가라고 밉니다. 그 케미컬 그레디언트가 더 크기 때문에 포타슘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소듐처럼 그렇게 아주 빨리 나가진 않고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천천히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가면서 세포 내부의 포텐셜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레스팅 상태에서 원래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레스팅 상태에서 멤브레인 포텐셜은 마이너스 70mV입니다. 이 상태를 depolarized 됐다라고 합니다. polarized 됐다라고 합니다. polarized state입니다. 극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소듐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소듐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폴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depolarized 상태가 됩니다. depolarized 상태. 그죠? depolarized 0에 가깝게 됐다가 오버슈팅을 합니다. 플러스 30까지. 그리고 이 과정을 바로 depolarized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소듐 채널이 닫히고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은 다시 polarized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 과정을 repolarized 상태라고 합니다. repo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repolarization. 그리고 이때 resting potential보다 더 낮아집니다. 포타슘이 많이 들어와서 이 상태를 hyperpolarized 상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다시 resting 상태인 마이너스 70으로 다시 올라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작용을 함으로써 resting potential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약간.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ting 상태가 됐을 때는 포타슘 채널이 항상 약간 리키지가 일어납니다. 아주 약하게 포타슘 채널이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포타슘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있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과 소듐 포타슘 펌프의 적당한 균형으로 resting membrane potential인 마이너스 70mV가 결정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70mV는 어떻죠?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뭐죠? 마이너스 90mV죠. 따라서 resting 포텐셜이 마이너스 70, 즉 마이너스 90에 가깝겠죠. 왜냐하면 포타슘 채널이 아주 약하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듐 포타슘 펌프가 이렇게 포타슘을 안으로 소듐을 바깥으로 펌핑 아웃 인 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크게 그 두 개의 이펙트가 바로 resting membrane potential 마이너스 70mV를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5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embrane potential에 의해서 이온 채널이 컨트롤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론셀에는 소듐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포타슘 채널이 있는데 이 포타슘 채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voltage activated 채널이 있고 not voltage activated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voltage activated 채널은 resting 상태에서는 항상 닫혀 있고요. 어떤 특정한 threshold potential 이상이 됐을 때 voltage activated 채널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not voltage activated 채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고 포타슘에 의한 리키지 커런트가 항상 존재합니다. 챕터에서 봤었죠.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마이너스 90mV, 마이너스 70mV 정도 포타슘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에 가깝게 된다고 했죠. 꼭 이것만이 아니라 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소디움 포타슘 펌프도 함께 영향을 주어서 resting membrane potential을 마이너스 90mV 정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공적으로 네거티브 아이온 채널을 세포막 바깥에 이렇게 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포지티브 이온이 쪽으로 달라붙게 되고 네거티브 이온, 세포 내부에 있는 네거티브 이온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막 간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멤브레인 포텐셜이 약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극을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렇게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스팅 상태입니다. 레스팅 상태. 레스팅 상태에는 자, 채널을 한번 봅시다. 여기 바로 채널인데요. 첫 번째 채널은 바로 소디움 채널입니다. 이 소디움 채널은 게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닫혀있는 아주 얇은 하나의 채널, 그리고 열려있는 제법 큰 하나의 게이트와 열려있는 제법 큰 게이트, 두 개의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포타슘 채널은 하나의 큰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포타슘 채널이고요. 요거는 포타슘 리퀴즈 채널인데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포타슘 이온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고, resting 상태고, membrane potential이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이 소디움 채널의 threshold potential 이상이 됐을 때, 소디움 채널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냐면은 아주 얇은 게이트, 요걸 바로 fast gate라고 하는데요. 빠른 게이트, 요거는 slow gate입니다. 요거 당연히 slow gate겠죠. 소디움 채널에는 slow gate, 닫혀있는 fast gate와 열려있는 slow gate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극이 가해지면은 닫혀있던 fast gate가 아주 빠르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 게이트는 닫히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파스트 게이트는 아주 순식간에 열리고 슬로우 게이트는 서서히 닫히기 때문에 슬로우 게이트가 닫히기 전까지 소디움 커런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로우 게이트가 이 문을 닫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은 더 이상 소디움 커런트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때부터 포타슘 슬로우 게이트가 열립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포타슘 이온이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소디움이 아주 파스트 게이트가 열려서 소디움 커런트가 오는 과정은 거의 1ms보다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거죠. 소디움 채널에 의해서 아주 1ms 이하의 시간 동안 디폴라리제이션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이 열려서 리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것은 1ms보다 좀 길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슬로우 게이트가 움직이고, 그리고 얘기했었죠, 앞 시간에 소디움은 케미컬 그레디언트와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 똑같은 방향으로 밉니다. 그래서 아주 큰 커런트가 발생하고요. 포타시움 커런트는 케미컬 그레디언트는 나가라고 하는데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는 나오지 말라라고 밀죠. 따라서 적당한 커런트를 만들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네, 17장에서는 threshold potential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 그리고 뉴런 리스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렉터 피리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느냐? 뉴런에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져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셀 멤브레인이 있고요. 이건 뭘까요? 리키지 포타슘 커런트입니다. 리키지 포타슘 커런트. 그리고 여기 세포 내부고요. 인사이드 셀이고, 세포 바깥입니다. 아웃사이드입니다. 포타슘 그레디언트가 세포 내부에서 바깥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디움 그레디언트가 세포 내부에서 바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리컬 포텐셜은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줍니다. 가해주면은 멤브레인 포텐셜이 바깥에서 포지티브 포텐셜이 이렇게 좀 낮아집니다. 약한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위크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 전극을 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높은 일렉트리컬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약한 자극을 줬을 때는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충분히 큰 스트롱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렇게 낮아져서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바로 소디움 채널의 threshold 포텐셜보다 더 낮아진 상황에서는 소디움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깥에서 소디움이 이렇게 세포 내부로 들어옴으로써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바깥을 기준으로 해서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깥에서 소디움이 들어옴으로써 세포 내부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폴라리제이션 과정이죠. 디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세포 내부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포지티브가 됩니다. 더 높게 포지티브가 되죠. 그리고 소디움 채널이 이제는 닫히고 포타슘 채널이 열립니다. 포타슘 채널이 열림으로써 다시 세포 내부에 있는 포타슘이 바깥으로 이동함으로써 세포 내부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네거티브로.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다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멤브레인 포텐셜은 다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그래서 강한 스티뮬러스가 왔을 때 멤브레인 포텐셜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세포 내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멤브레인 포텐셜이 올라가죠. 바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아지는 게 바로 세포 내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이 스레시홀드 포텐셜보다 증가하게 되면은 소디움 채널이 열림으로써 훨씬 더 높이 세포 내부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멤브레인 포텐셜이 트레시홀드 포텐셜까지 도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디움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 스트롱 스티뮬러스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에 의한 멤브레인 포텐셜이 트레시홀드 포텐셜 이상이 돼서 소디움 채널을 오프닝 시킴으로써
디폴라리제이션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weak stimulus 상태에서는 외부 자극에 의한 멤브레인 포텐셜이 threshold 포텐셜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디움 채널 오프닝이 발생하지 않고 디폴라리제이션 과정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threshold 포텐셜 이하에서의 약한 스티뮬러스는 액션 포텐셜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threshold 포텐셜 이상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 자극에서는 액션 포텐셜을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극의 크기가 액션 포텐셜의 형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액션 포텐셜의 모양은 똑같고 액션 포텐셜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그죠? 멤브레인 포텐셜이 threshold 포텐셜 이상이 되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 크기, 멤브레인 포텐셜의 크기가 액션 포텐셜의 쉐입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프랙토리 피리오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70mV가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고요. 여기서 weak 스티뮬러스가 적용이 되면 membrane potential이 약간 올랐다가 다시 resting state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한 strong 스티뮬러스를 줬을 때 소디움 채널에 threshold potential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는 소디움 채널이 오프닝이 되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고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레스팅 포텐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자극을 다시 주더라도 이전에 소디움의 threshold 포텐셜 이상의 자극을 주더라도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지가 않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기간이 리프랙터리 피리오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곡선이 리프랙터리 피리오드 곡선인데요. 여기서 액션 포텐셜 소디움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이 리프랙터리 피리오드 곡선보다 더 높은 자극을 주지 않고서는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점선 구간까지를 Absolute Refractory Period라고 하고요. 이 점선부터 여기 그 다음 점선까지를 Relative Effective Refractory Period라고 부릅니다.